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중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정도에 집중이 돼서 뭐 불화수소, 뭐 폴리미드 이 정도에 집중이 돼서 이야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대다수 언론사들이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언론사들이 좀 짚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조선업 자체가 굉장한 불황기를 지나고 있지만 어떤 산업이든 불황기의 그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회사가 호황기가 왔을 때 진정한 독점권과 현금 흐름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일본 조선업계는 사실 한국과는 비교도 할 거 없이 중국에도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이 뭐 1위가 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고 뭐 1위를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참 좀 수준이 낮은 기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언론사들의 뭐 감히 이런 말 하면 해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죠. 물론 한국이 4개월 연속 수주량 1위를 기록하다가 잠시 1위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추월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언론 기사들을 뿌려내는 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100% 중국의 자국 발주 물량에 의한 배타적 수주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 발주 물량만 사실상 반이 넘어요. 중국은. 그거를 자기네들이 발주하고 자기네들이 수주하는 겁니다. 즉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게 중국의 어떤 국가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술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중국은 바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거를 이런 말로만 말고 수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 3분기 누적 실적 기준으로 갈게요. 지금 3분기가 끝났으니까 역시 170만 CGT로 한국이 1위, 중국은 135만 CGT로 2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한국은 48척을 수주했고 중국은 60척이나 수주를 했는데 그럼 중국이 12척 더 수주한 거잖아요. 근데 CGT 상으로는 상대도 되질 않는단 말이죠. 자, CGT에서는 한국이 앞서죠. 눈치채신 분들 대다수겠지만 중국이 그나마 가져가는 선박의 건조 난이도가 낮은 것들로만 겨우 주어가기 때문에 한국보다 무려 12척이나 수주를 했는데도 CGT, 선박 건조 난이도를 고려한 수치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종별로 봐도 중형 벌크선이나 MR 탱커가 중국은 많은데 즉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은 초대형 유저선 VLCC죠. 많이 들어보셨을 LNG선 위주로 고난이도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분기 누적 실적에서 일본은 단 9척 16만 CGT. 자, 다시 보죠. 한국은 48척 170만 CGT, 중국은 60척 135만 CGT. 근데 일본은 얼마라고요? 9척 16만 CGT. 일본의 조선 경쟁력은 형편없이 떨어진 상황이며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제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굳이 썼냐면 9월 말 전세계 수주 잔량으로 볼 때 일본이 무려 28%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중국은 10% 정도, 한국은 6% 정도입니다. 이런 조선의 최고 불황기에서는 역시 기술력이 탄탄한 한국이 그나마 버텨줬고 중국은 사실 기술력 면에서는 형편없지만 자국의 배타적 수주로 그나마 버텨준 것이고 일본은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기술력도 없고 자국 배타 수주도 안 해주고 그럴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뭐 중국보다는 그나마 양식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크게 무너지는 거죠. 이 정도 정리했으면 일본의 조선 경쟁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리라 보고 주제를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형편없는 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은 일본을 비하하고자 단어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무려 10배 정도 차이 나는 수주량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본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본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당장 중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대답한 탈중국 답변에 대한 의견이 무려 23%가량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물론 한 60%가 넘는 대답은 추가 투자 없는 현상 유지를 들었지만 이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그걸 다 빼내고 공장 중지하고 막 설비 다 투자한 거 중국 투자 철수하고 이러면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담감의 반영일 뿐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나 수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하락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는 메간토급 악재인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라고 보시면 쉽죠. 결국 국제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네임 밸류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동남아로의 대체 방향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이 내수 소비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는 미중 그 무역 합의가
빅딜 관점에서 결론 났을 때의 이야기고 현재같이 스몰 딜이 겨우 나오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에는 띄워놓지 않은 주제인데 현재 또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팩트로만 한번 나열해 보면서 라디오를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 파운드리, 제가 요즘 파운드리 이야기를 몇 번 안 했는데 반도체 수탁 생산이죠. 그 1위 업체가 대만의 TSMC죠. 애플, 화웨이 등이 이제 고객으로 있는 업체인데 지난 3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2위인 삼성전자의 격차를 벌렸다라는 뉴스가 많습니다. 이 TSMC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로 치면 3천억 정도 됐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11조 5천억 정도로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매출로 한 13% 정도 증가가 됐고, 지난해 4분기에 세웠던 이 매출을 넘어서는 분기로 따지면 3분기 매출이니까 최대 매출을 점유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치면 50.5% 정도. 삼성이 3분기 때 4조 5천억 정도로 18.5%니까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외형을 많이 키우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삼성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기사는 좀 과장된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과의 삼성의 라이벌 관계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11을 출시하면서 또 TSMC한테 몰아주고 해가지고 조금 정해진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사업의 경쟁사인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기술 유출이 될 것을 조금 애플이 우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그래서 TSMC 쪽으로 조금 밀어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SMC와 삼성전자의 이런 경쟁은 당장의 3분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나노, 지금 3나노 공정으로 치닫는 경쟁에서 그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 대비 5나노의 성능이 성능으로 치면 30%가 넘게 향상되고 효율로 치면 50%가 넘게 향상이 되거든요. TSMC는 5나노 공정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효율은 3나노고 5나노 공정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갈 것 같고 양산을, 그리고 3나노는 2021년이나 2022년에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고 2024년에는 뭘 하냐, 2나노 양산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그에 뒤질라 또 세계 최초 3나노 제품을 무려 2021년 내년에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획만 두고 말로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TSMC보다 약 반년이나 빠르게 3나노를 양산하고 그러면 꽤나 많은 점유율을 이번에 또 가져올 것이다. 원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한 5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어떤 3번 따라잡더니 7나노 EUV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앞섰잖아요. TSMC보다. 그러면서 많은 수주량을 가져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부 독립하면서 그 LSI 매출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굉장히 외형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SMIC라든지 이런 여타 파운드리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고 못 따라주고 이런 측면에서 TSMC가 더 가져오고, 삼성전자도 일부 가져오고 이러면서 둘 다 점유율 면에서 계속 확장을 하는데, TSMC가 조금 더 가져왔다 뿐이지, 지금 그리고 애플의 효과, 애플 아이폰 11의 효과,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마치 삼성전자가 살짝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최신 공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7나노 EUV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더 빨랐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양산할, 그리고 5나노, 3나노 공정 계획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내세웠거든요. TSMC도 분명히 가장 빠른 시기로 발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영업입니다. 팹리스 업체들은 어디가 더 빨리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고 기술력을 계산한 다음에 자신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수주를 따내가지고 파운드리에 주문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전자 그렇게 빨리 해? 그러면 그 완성도나 이런 제품 샘플을 받아보고 TSMC보다 별로 부족한 게 없다 하면 당연히 더 빠른 제품을 자신들의 설계한 그런 도면에 딱 박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겠죠. 자, 결국에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영업전에서 삼성전자가 좀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비스 태풍으로 인해 일본 내 방사성 오염 폐기물이 유출되어 일본이 큰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19호 태풍인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 기압이 975헥토파스칼로 최대 순간 풍속은 45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날인 12일 일본은 1000만 명의 국민들에게 피난 지시 혹은 피난 권고를 발동할 정도로 태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했고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큰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폭우를 경험했다는 발표를 하는 등 태풍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나 재산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나 가장 심각한 점은 바로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있던 오염 폐기물 보관소에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유실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자루에는 원전 오염 제거 당시 수거한 풀과 나무가 있었으며 자루당 약 1톤 정도의 오염물질이 들어있어 강으로 유출 시 큰 방사능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폐기물 자루에 대한 유실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물이 불어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실된 방사성 오염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사성 오염 폐기물이 있던 다무라시는 지금까지 수거되었던 오염물 자루 내 방사성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여 일본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아직 유실된 폐기물 자루들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발표가 나지 않아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오염 물질들이 강으로 떠밀려 내려가 태평양에 도달하게 된다면 정말 세계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태풍을 빌미로 오염물질을 일부러 내보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본이 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오염물질 보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정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